남자는 늦은 시간까지 녹음을 하고 있었다. 한창 녹음을 하고 녹음본을 들어보는데 알 수 없는 작은 잡음이 함께 섞여 있는 걸 확인했다. 어쩔 수 없이 재녹음을 해야 했다. 이번엔 방음부스를 더 꽉 닫고 진행했고 다시 들어보니 녹음본에 자신의 목소리 외에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함께 녹음되어 있었다. 타고 다닌 구형 아반떼의 문을 여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 다가오는 여자.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며 사진 한 장을. 이 말이 자신의 목소리 사이에 계속 반복되었다. 분명 녹음 부스엔 자신밖에 없었다. 소름이 돋은 남자는 작업을 그만두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녹음실 사장님에게 파일을 들려주며 어제의 일을 설명했고 사장님에게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다. 이 목소리는 역각의 사장님의 목소리인 듯한데 어제 저녁경에 괴한에게 목이 졸려 살해를 당하고 오늘 아침에 발견이 됐다는 것이다. 목이 졸려 질식사한 피해자, 목이 아프고 숨이 막힌다는 의문의 녹음 소리. 남자가 녹음할 때 피해자의 영혼의 목소리가 함께 녹음된 것일까? TV, 라디오, 녹음기 등에서 영혼의 목소리가 녹음될 수 있다는 초자연 현상을 전자 음성 현상, EVP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미 죽었던 사람이 11시간 동안 전화를 건다던가 죽은 사람이 자신이 살해를 당했고 어디에 있는지 EVP 현상으로 전해 정말 시체가 발견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례가 있어 주목받는 초자연 현상 중 하나입니다. 워낙 유명한 현상이라 여러 공포, 미스터리 창작물에서도 많이 등장하고 관련 사례도 흥미로운 게 많으니 관심 있다면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금실 좋은 부부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에 그 부부는 교통사고가 났다. 남편은 교통사고에서 살아남았지만 아내는 불행히도 세상을 떠났다. 그 후 남편은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고 하루하루 지옥 같은 날들을 보냈다. 그날 밤도 괴로운 마음에 남편은 거실에서 아내 사진을 보며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벽난로의 굴뚝에서 작은 조약돌과 먼지가 떨어졌다. 남편은 갑작스러운 소리에 혼란스러웠지만 벽난로를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벽난로에 가까이 걸어갈수록 더 많은 조약돌과 먼지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크고 이상한 소리와 함께 돌덩이가 벽난로에서 떨어졌다. 남편은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졌다. 그리고 잠시 후 돌덩이에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것은 돌이 아니라 매우 훼손되고 부패한 사람의 머리인 것을 알게 되었다. 남편은 공포에 질려 소파로 달려가 정신없이 핸드폰을 찾기 시작했다. 남편이 경찰을 부르려고 하는 바로 그때 몸의 여러 다른 부위가 벽난로를 통해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남편은 그 소리에 놀라 두려움에 떨며 천천히 돌아섰다. 돌아선 그곳엔 시신의 여러 절단 부위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그때 몸의 부분들이 천천히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서로 붙기 시작하고 합쳐져 갔다. 남편은 현재 상황에 놀라 움직일 수도 없고 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시신의 부위들은 합쳐져서 매우 흉측하고 부패한 괴물의 형상으로 남편 앞에 서 있었다. 괴물은 나지막히 중얼거리더니 남편을 공격했다.
장님애는 애정에 대한 욕망을 잡아먹는 좀비 같은 존재입니다. 이 괴물은 강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 특히 사랑하는 존재를 잃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나타납니다. 장님애는 보통 희생 대상이 가장 취약한 순간에 굴뚝을 통해 집으로 들어갑니다. 장님애이 굴뚝으로 들어갈 땐 몸이 분리된 상태로 들어가고 벽난로에서 나온 뒤 다시 합쳐져 희생자를 가차없이 사냥합니다. 장님애는 부패한 시체이자 불멸의 존재이긴 하지만 여전히 고통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장님애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매우 민첩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장님애과 마주친다면 도망치거나 숨는 것 외에는 다른 퇴치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장님애는 지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운이 좋다면 기지를 발휘해 조금 더 연명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시골에 휴가를 내려온 그녀는 반려견 맥스를 데리고 산책을 나섰다. 그녀는 산책을 하던 도중에 처음 보는 다리를 지나가게 되었고 신기해하면서 다리를 건너려는데 맥스가 발걸음을 멈추고 꼼짝하지 않았다. 맥스의 시선은 한 곳을 향해 있었고 안절부절 못하며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그녀는 맥스가 낯선 장소여서 겁내는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잠시 후 맥스는 뭔가를 발견한 듯이 사납게 짖어대기 시작했다. 평소에 얌전한 성격의 강아지였기에 그녀는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맥스가 짖는 방향을 포함해 다리 위에는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고 야생 동물이라도 있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 다리 난간에 가까이 다가가려는 순간 맥스가 뭔가에 홀린 듯 전속력으로 다리 난간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추진력에 그녀는 목줄을 손에서 놓치고 말았고 미처 손 쓸 새도 없이 맥스는 다리 15m 아래로 곤두박질 쳤다. 오버툰 다리에서는 뭔가 불길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영국 스코틀랜드에 위치한 오버툰 다리는 애견가들 사이에서 귀신 들린 다리로 불립니다. 수십 년 동안 반려견들이 다리 밑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600여 건 이상이 보고되었으며 놀랍게도 뛰어내리는 지점이 정확히 한 곳으로 일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의문의 사고가 반복되자 한간에는 개가 다리 밖에 귀신을 보고 흥분한다. 혹은 귀신이 주인을 해칠까봐 공격하려다가 떨어지는 것이다 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다리 주변을 조사했지만 개들이 왜 뛰어내리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오버툰 다리 입구에는 반려견에게 반드시 목줄을 채우라는 표지판이 있다고 합니다. 다섯 살 제키는 외로운 소년이다. 제키는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다. 엄마는 아주 바쁜 사업가다. 그래서 엄마는 항상 출장 중이었고 제키와 거의 시간을 보낼 수 없었다. 제키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 혼자 있어야 했다. 평소와 같이 엄마가 출장 중인 어느 날 밤이었다. 제키는 현관 문 앞에서 작은 오르골 상자를 발견했다. 그 상자는 빛나는 별들과 다채로운 무지개 무늬로 장식되어 있었다. 제키는 그 상자에 대해 호기심을 느꼈고 그것을 열기로 결정했다. 상자를 연 순간 하얀 연기가 주위의 공간을 채우기 시작했다. 연기 때문에 제키의 시야가 흐려졌고 그 순간
팝고즈 더 위즐리라는 노래가 들려왔다. 노래가 끝나자 연기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 키가 크고 깡마른 모습의 신비로운 인물이 제키 앞에 나타났다. 자세히 보니 신비한 인물은 삐에로였다. 그 삐에로는 지저분한 빨간색 머리에 코는 긴 원뿔 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팔은 바닥까지 쭉 늘어져 있었다. 그는 활짝 웃으며 제키에게 자신을 웃는 잭이라고 소개했다. 그날 이후 둘은 친한 친구가 되었고 항상 함께 놀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키는 웃는 잭의 몸에 있는 색깔들이 서서히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웃는 잭의 미소는 점점 위협적으로 바뀌었고 그의 몸은 곧 완전히 흑백으로 변할 것 같았다. 제키의 엄마가 출장에서 돌아온 어느 날, 엄마는 제키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엄마는 공황 상태에 빠졌고, 제키를 찾기 위해 정신없이 집 주변을 둘러보았다. 바로 그때, 갑자기 다락에서 이상한 노랫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녀는 조심스레 다락으로 올라갔고, 그곳에서 아들의 시체를 발견했다. 그리고 시체 옆에는 오르골 상자가 놓여 있었다. 웃는 잭은 피에로를 닮은 괴물입니다. 이 괴물은 외롭거나 방치된 어린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웃는 잭이 희생자가 될 아이를 선택한 후 그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상상 속 친구인 척하며 접근해 방심한 틈을 타 결국 죽음에 이르도록 만듭니다. 비록 웃는 잭이 어른들을 공격한 기록은 없지만 이 괴물은 보통 아이와 부모를 갈라놓기 위해 부모들에게 불길한 악몽을 꾸게 하기도 합니다. 웃는 잭은 반드시 오르골 상자가 열려야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웃는 잭은 오르골 상자를 열게 하기 위해 속임수를 쓰거나 온갖 환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일단 문제의 오르골 상자가 열리면 족제비가 사라졌어요라는 괴이한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웃는 잭은 이 불길한 노래를 통해 희생자에게 곧 자신이 나타날 것을 암시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디선가 이 노래가 들려온다면 긴장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어른들이 항상 아이들과 함께 있어준다면 웃는 잭이 아이들을 제물로 삼는 것은 몹시 어려울 것입니다. 젠장, 마지막에 한 끗만 맞았어도 2배는 벌 수 있었는데. 어이, 이보게 김씨, 한 해 마지막 날도 노름이나 해서 쓰겠는가? 같이 탁주나 한잔하세. 됐어, 난 집에 가서 잠이나 자겠어. 아니, 오늘은 섣달 근무만인가? 그러다 자네 큰일 나네. 쓸데없는 소리는. 에잉. 젠장, 마지막 날까지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안 잘까봐 걱정했는데 다행이군. 이제 슬슬 나가보자고. 한 해 동안 이놈이 짜증을 내도록 충동질했으니 얼른 하늘에 올라가서 신에게 구하자고. 이놈의 뱃속에 지내면서 나쁜 짓 한 걸 모두 기억하고 있네. 당장 가자고. 좋아,
그래야 우리가 제사밥을 빨리 얻어먹을 수 있지. 아니 내 눈썹이 한 해의 마지막 날인 섣달 금음이 되면 우리의 조상들은 잠을 자지 않고 새해가 되는 것을 기다렸는데요. 그 이유는 몸속에 기생하면서 수명, 질병, 욕망을 좌우하는 삼시충이라는 벌레 때문입니다. 제사밥을 얻어먹고 사는 삼시충은 주인이 빨리 죽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를 쓰고 주인을 꼬드겨 죄를 짓게 만들고 섣달 금음이 되면 몸속에서 기어나와 신 앞에 가서 집주인의 잘못을 고합니다. 신은 삼시충의 보고를 받고 죄만큼 수명을 깎기 때문에 수명이 깎인 주인은 눈썹이 하얗게 새어버립니다. 이런 고자질 벌레인 삼시충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요. 주인이 잠을 안 자면 절대로 몸에서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섣달 금음이 되면 사람들은 함께 모여 술 마시고 놀면서 밤을 새웠다고 합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동네에 사는 언니가 아이를 업고 버스에 올라탔어요. 여자아이는 3살에서 4살 정도 되어 보였어요. 저는 얼른 언니에게 자리를 양보했고 언니는 고마워하면서 자리에 앉았어요. 아이는 계속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나는 언니에게 아이가 너무 귀엽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언니는 싸늘한 표정으로 저를 쏘아보더니 잠시 뒤 떨리는 손으로 하차 배를 눌렀어요. 근데 아이를 다시 보니 조금 이상했어요. 엎히면 엉덩이를 받쳐줘야 하는데 아기는 힘겹게 언니의 목에 매달려 있었어요. 언니는 다음 정거장에서 서둘러 내려버렸어요. 119에 신고된 건 지난 20일. 그리고 며칠 뒤에 언니를 다시 볼 수 있었어요. 아이의 몸에서 멍자국이 발견돼 경찰은 아이 어머니 29살 이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어머니 씨는 경찰이 아이가 두개골 골절로 숨졌다는 부검 결과를 내놓자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여자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된 건 지난 20일. 발견 당시 아이는 이미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몸에서 멍자국이 발견돼 경찰은 아이 어머니 29살 이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태자기는 부모로부터 억울한 죽임을 당한 아기의 귀신을 말합니다. 비참하게 버려진 아기 귀신 태자귀는 자신을 버린 부모의 주변을 떠돌아다니게 되며 연령이 비슷하거나 나이가 어린 여자아이의 눈에 간혹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무당 중에는 태자기 무당이 가장 많고 신점도 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사찰에서 태자기를 위로하는 돌탑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태자기는 부모의 다음 자녀들에게 질병이나 사고 등의 불길한 저주를 내린다고 하며 부모가 반드시 속죄하고 향을 피워 희원을 해주어야 그들의 곁을 떠난다고 합니다. 평화로운 마을에 행복하게 사는 부부가 있었다. 어느 날 삼촌이 오랜 여행에서 돌아와 부부의 집을 방문했다. 삼촌은 기념품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중에는 기괴하게도 손가락이
3개밖에 없는 원숭이 손이 있었다. 그는 궁금증이 생겨 원숭이 손에 대해 이것저것 물었다. 차근차근 답해주던 삼촌은 그에게 한 가지 놀라운 이야기를 해준다. 그것은 이 원숭이 손에 3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삼촌은 동시에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소원을 빌게 되면 나중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는 삼촌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고 심지어 미신이라고 생각했다. 삼촌이 돌아가고 그날 저녁 부부는 잠자리에 들기 전 호기심에 원숭이 손을 들고 큰 돈을 벌게 해달라며 소원을 빌었다. 순간 원숭이 손에 손가락이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구부러졌다. 다음 날 낯선 사람이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렸다. 그들은 부부의 아들이 회사에서 사고로 죽었다며 위로금으로 100억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믿을 수 없는 소식에 충격을 받은 부부는 절망에 빠졌다. 그 일이 있고 부부는 아들을 되살리기 위해 다시 원숭이 손을 가져왔다. 그날 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노크 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얼마 후 노크 소리가 잠잠해지자 이번엔 죽은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내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곧바로 현관문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밖에 있는 것이 아들이 아니라 다른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원숭이 손을 가져와 문 밖에 있는 것을 없애달라며 3번째 소원을 빌었다. 조금 후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다. 그는 현관문으로 갔다. 문은 열려 있었고 아들은 물론이고 아내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원숭이 손은 인도의 파키르에 의해 만들어진 저주받은 물건입니다. 파키르는 인간이 운명을 거스르게 되면 필연적으로 아군을 끌어들이게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든 원숭이 손을 가진 사람은 3가지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주술을 걸었습니다. 주술의 영향으로 소원을 말한 사람은 그것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원숭이 손을 갈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숭이 손을 가진 사람은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현재 원숭이 손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원숭이 손을 찾았다면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날 실연당한 여성이 투신 자살했다. 여성이 투신 자살한 곳은 바로 전 남자친구 집마당이었다. 그날부터 그는 매일 그녀한테 시달렸다. 두려워하는 남성은 무당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왜 헤어지자는 거야? 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럼 살지 마. 난 죽어도 당신 곁에 있을 거야. 그년이 죽어도 제 곁에 있을 거라 했다고요. 원념이 깊구만. 그녀는 이미 앞기가 되었어. 7일째 되는 날 자네한테 찾아올게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걱정하지 말게. 악기는 허리를 굽히지 못할 테니 7일이 되는 날 그녀의 옷을 끌어안고 침대 밑에 숨어있게. 자네를 못 찾게 된다면 악기는 곧 돌아갈 것이네.
자살한다. 나 자살하려고 뛰어내릴 때 머리가 아래로 향했거든. 옛날 중국 구전에 따르면 사람이 사망한 뒤 7일째 되는 날을 영혼이 되돌아오는 밤이라고 합니다. 죽은 영혼이 아직 이 세상의 가족이나 연인에게 미련이 남아 사망 후 7일째 되는 밤 12시에 살아 생전 있던 곳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고대 중국에서는 자살하거나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악귀들이 7일째 밤에 복수를 위해 찾아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악귀는 직접 원한의 대상을 찾아가 복수를 하거나 또는 스님들의 재령을 통해 원념이 사라지고 환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학교 3학년인 그는 매년 밸런타인데이에 많은 초콜릿을 받았다.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해서 이성에게 인기가 꽤 많았다. 그런데 정작 학교 생활 내내 여자친구를 만들지는 못했다. 그는 올해 밸런타인데이에 받은 초콜릿을 집에 돌아와 확인했다. 거의 수제로 직접 만든 초콜릿이 대부분이었다. 그중 돋보이는 포장을 한 초콜릿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띈 것에 비해 누구에게 어디서 받았는지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았다. 포장을 열어보니 편지나 카드도 들어있지 않았다. 초콜릿은 직접 만든 것 같았고 무언가 이상한 냄새가 났다. 그는 찝찝한 마음에 이대로 버릴까 생각했지만 어쩐지 호기심이 생겨 초콜릿 안을 확인해 본다. 그 안에는 누군가의 머리카락 같은 것이 들어 있었다. 그 뒤부터 그는 밸런타인데이에 누구에게도 초콜릿을 받지 않았다. 몇 년 전부터 일본 인터넷상에서는 밸런타인데이에 관한 괴이한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눈물이나 머리카락을 섞어 초콜릿을 만든 후 밸런타인데이에 그것을 짝사랑하는 남자에게 전하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속설입니다. 최근에는 피나 침을 넣어 초콜릿을 만들었다는 괴담도 생겨났습니다. 심지어 초콜릿을 만들 때 라즈베리 파이를 넣어서 만들면 새콤한 맛이 피 맛을 가려준다는 팁까지 전해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괴담과 고백이 공존하는 밸런타인데이의 기원은 사실 기독교의 순교자 성 발렌티노의 시신이 매장된 날이라고 합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전설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사기를 위해 군인은 혼인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당시 법에 대항하며 혼인하려는 병사가 있었고 그는 비밀리에 이들에게 혼인 성사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발각되고 말았고 비참하게 처형되었습니다. 그 후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법을 어기고 목숨을 잃은 그를 기리기 위해 생긴 것이 성 발렌티노 축일, 즉 오늘날의 밸런타인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밸런타인데이 하루는 생전에 그가 바랬던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계곡에 놀러 갔다.
주변에 사람 없는 맑은 계곡을 보자 친구들과 나는 잔뜩 신이 났다. 수영에 자신이 있던 나는 조금 더 안쪽에 있는 수심이 깊어 보이는 곳이 눈에 들어왔다. 확실히 깊은 곳은 조금 어둡긴 했지만 수심이 깊어 수영하는 맛이 있었다. 그런데 그때 나는 물 한복판에 떠있는 검은 무언가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이끼나 풀따위가 뭉친 건가 싶었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런 게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건 수살기는 흔히 물귀신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사람을 물속으로 끌어들여 익사시키는 귀신입니다. 무속인이 뽑은 가장 위험한 귀신이기도 한데 이는 수살귀에게 접신을 할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익사를 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옛 사람들은 이런 물에서의 안전을 기원하며 물에서 죽은 사람의 넋을 달래기 위하여 배 위에 제물을 차리고 진행하는 해양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도 수살기와 비슷한 귀신과 요괴가 있는데 물가에서 노는 아이의 몸속에서 혼을 빼앗아 간다는 일본의 카파, 말의 형상을 하고 등에 탄 사람을 물속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스코틀랜드의 켈피, 스님의 얼굴에 거북이 몸을 하고 거친 파도를 만들어 어부들을 바다에 빠뜨리는 중국의 해화상 등이 있습니다. 도시전설로는 물속에 서 있는 시체는 건져 올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익사체는 절대 서 있을 수 없으니 그것은 귀신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물속에서 둥둥 떠 있는 검은 무언가를 보았거나 서 있는 시체를 찾았다 하더라도 화를 당하지 않으려면 절대 근처에 다가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한 농촌 마을에 형과 동생이 살았다. 어느 여름날, 형제는 집안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그때 형이 같이 놀던 동생을 두고 창문을 향해 걸어갔다. 동생이 형에게 다가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물어보자 형은 팔을 들어 창가 너머 논 한복판을 가리켰다. 형이 가리킨 곳을 동생이 보자 그곳엔 하얀 무언가가 꾸물꾸물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은 형체는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다른 행동은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서서 움직이고 있을 뿐이었다. 동생은 허수아비나 천 따위가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라 생각하고 다시 장난감 쪽으로 돌아갔지만 형은 그것을 자세히 봐야겠다며 핸드폰을 꺼냈다. 갑자기 동생의 등 뒤로 섬뜩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곳엔 이미 형은 없었다. 이 이야기는 일본의 창작 도시전설 쿠네쿠네의 이야기를 각색하여 만들었습니다. 쿠네쿠네는 일본어로 꾸물꾸물이라는 뜻으로 이름 그대로 온몸을 꾸물꾸물 움직이는 하얀 형체의 귀신입니다. 주로 논이나 밭과 같은 곳 한복판에서 발견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종종 다른 이야기에서는 해변가나 도시 같은 곳에서도
등장하기도 합니다. 멀리서 보아 형체를 알아볼 수 없다면 문제없지만 그 형태를 제대로 봐버린 사람은 반드시 미쳐버린다고 전해집니다. 바라보면 정신에 큰 피해를 준다는 이야기 때문에 한간에선 그 정체가 도플갱어나 열사병으로 인해 헛것 또는 아지랑이를 잘못 본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쿠네쿠네가 탄생하게 된 계기로 아이들이 논에 들어가 빠지거나 인적 드문 논 한복판에서 일사병으로 쓰러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혹시 인적 드문 논이나 밭과 같은 우거진 수풀이 많은 곳을 지나가다 멀리서 하얀 형체가 꾸물거리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절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재빨리 그곳을 벗어나야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 농촌 지역에는 예로부터 황대선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본디 황대선은 황시성을 가진 큰 신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 실체는 바로 족제비를 말한다고 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족제비는 오랜 기간 수련을 통해 인간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옛날 중국의 한 사람이 길을 가던 중 우연히 족제비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족제비는 갑자기 사람의 말을 하며 자신이 사람처럼 보이냐 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흉측한 족제비의 모습에 그 사람은 바로 아니라고 말하게 되었고 그 순간 족제비는 오랜 수련으로 쌓아온 모든 돌을 잃게 되고 다시는 수련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인간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족제비는 그 사람을 찾아가 복수를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때 족제비를 보고 사람같이 보인다고 대답을 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고 합니다. 먼저 족제비는 인간으로 변신하게 되며 수련을 통해 신선까지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그러한 대답을 해준 사람에게는 은혜를 갚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족제비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족제비가 인간에게 빙의하고 마음을 조종하여 정신 착란과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한다는 설입니다. 이렇게 빙의가 된 사람은 우울해하다 갑자기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완전히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행동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설 때문인지 일부 지역 사람들은 평안을 기원하고자 사원 등을 만들고 그 위패를 황대선이라 부르며 모셔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중국에는 족제비라는 동물과 관련하여 왜 이렇게 많은 괴담과 설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족제비의 외형과 습성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족제비는 외형이 쥐와 비슷하면서도 길이는 좀 더 길고 주로 야행성으로 야간에 출몰하다 보니 기괴한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민간 전설에는 족제비가 인간의 말을 알아듣고 심지어 흉내까지 낸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러한 이야기도 족제비의 울음소리가 갓난아기 울음소리와 비슷해 이러한 이미지를 연상시키게 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족제비가 사람들에게 악마 이미지를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기르는 어린 동물, 토끼, 닭, 고양이와 개 등을 공격하기 때문인데요. 족제비는 자신보다 큰 동물을 물어 죽인 뒤 목을 물어뜯고 그 피를 빨아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위험에 처하게 되면 공격하려는 대상에게 춤을 추며 접근한 뒤 특수한 액체를 발사하는데 이 액체는 상대의 정신을 마비시킨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족제비가 사람들에게 빙의하여 정신분열을 일으키고 사람들은 발작을 하며 정신이 나간 나머지 덩실덩실 거린다는 괴담이 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마지막으로 족제비가 신선이나 도인으로 비유되는 이유인데 이는 족제비가 인간처럼 두 손을 합장하는 자세가 가능한 것 때문으로 보여지며
사람들은 이것이 득도 통령의 상징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설로 인해 족제비는 중국 민간 전설에서 무서우면서도 신비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황대선 이야기는 단순한 중국의 미신 또는 괴담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옛날 사람들의 동물에 대한 관심과 경외의 마음도 엿볼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모든 동물들은 그 존재 자체로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또한 그 속의 한 존재임을 명심하여야겠습니다. 웨딩 앨범을 펼쳐보던 아내는 자신의 두 눈을 의심했다. 결혼 사진 속에 웬 처음 보는 여자가 신랑의 옆자리에서 찍힌 것이다. 사진 속 여자는 마치 신부처럼 온통 하얀색으로 착장하고 있었다. 알고 보니 신부의 학창시절 동창으로 평소 연락조차도 없던 사이였으나 청첩장을 받은 친구들 사이에 일행으로 껴서 참석한 것이었다. 그 여자에게는 사과는커녕 뻔뻔한 답장만이 돌아올 뿐이었다. 부부는 식장을 찾아가 사진 기사에게 책임을 물었고 앨범값 환불과 사진을 보정해주는 것으로 상황은 일단락되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게 되었고 그 후로도 계속 부부에게 불행한 일이 닥쳐오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고 우연히 아내는 사주를 보게 되었다. 아내를 유심히 보던 관장은 느닷없이 결혼식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다. 그러고는 사진 속 여자의 신발을 가리켰다. 여자는 신발을 거꾸로 신고 있었다. 관장 선생님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사진 속 여자는 본인의 배우자와 일찍 사별해야 하는 사주팔자였는데 자신에게 붙은 악기가 배우자를 착각하게 만들기 위해 하얀 옷을 차려입고 다른 사람의 결혼식에 나타난 것이었다. 자, 좋습니다. 카메라 보시고요. 그리고 그 상태로 본인의 신랑 옆에 서서 사별운이 옮겨붙도록 살을 날린 것이었다. 그렇게 아내는 사별할 사주를 떠안게 되었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 최악의 하객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올린 글에 따르면 이 여성 하객은 흰 소복 같은 차림을 한 채 결혼식에 참석했다고 하며 특히 기념 촬영에서는 신랑 바로 옆에 붙어서 다소 불편한 광경을 연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여자가 살을 날렸다, 사주를 바꿔쳤다는 등 크고 작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성명학에 의하면 실제로 사주를 떠넘기거나 사주를 훔치는 일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인의 사주를 지키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를 잘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며 태어난 시각이나 생년월일 같은 정보는 타인에게 함부로 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행복한 커플이 데이트를 해요. 오늘 하루는 아주 행복하겠는걸요? 우리 한번 따라가 볼까요? 백화점에서 쇼핑도 하고 최근에 개봉한 영화도 보고 이야기하면서 걷기도 하고 분위기 진짜 좋아 보이는데요? 정말 부러워요. 데이트에 카페가 빠질 수 없죠. 앉아서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오늘 함께 보냈던 시간들을 이야기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네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깜짝 선물을 주려나 봐요. 눈을 감아보라고 하는데요. 남자친구가 눈을 꼭 감고 기다리네요.
어떤 선물을 준비한 걸까요? 아, 여자친구가 갑자기 노래를 를 끊는다. 여자는 고개를 돌려 남자를 바라본다. 위 이야기는 노래나 음악으로 사람을 유혹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괴물 세이렌의 이야기를 차용하여 만들었습니다. 세이렌은 섬에 살면서 근처를 지나가는 배의 선원들을 노래로 유혹하여 다가오게 해 물속에 빠뜨리거나 배가 암초에 부딪히게 해 난파하게 만드는 위험한 괴물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이렌의 외형은 인어의 형상으로 인간의 상반신에 물고기의 꼬리를 닮은 하반신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고대 그리스에서는 상반신은 인간의 모습으로 동일하나 하반신이 새의 모습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세이렌이 등장하는 미술품들의 인어의 형상이 아니라 새의 형상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오디세우스의 모험담 오디세이아에서 등장한 것이 세이렌과 관련된 이야기 중 가장 유명합니다. 오디세이아에 따르면 오디세우스는 세이렌이 있는 해역을 지나기 전 한 마녀에게 조언을 들어 선원들이 노래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밀랍으로 귀를 막아 무사히 세이렌의 노래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유혹하여 홀리게 만드는 존재로 유명해진 세이렌은 그리스 로마 신화 이후에도 현대까지 많은 곳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도 세이렌이 뱃사람을 홀리듯이 사람들을 홀려서 커피를 마시게 하겠다는 의미로 창업자가 로고에 세이렌을 넣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만화나 소설, 애니메이션 등 여러 매체에서 사람들을 홀리는 존재로 세이렌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세이렌이 등장할 때 노래나 음악, 목소리로 사람을 유혹한다는 내용만을 가져와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항해 중에 어딘가에서 매력적인 목소리로 누군가 노래를 부른다면 절대 귀 기울여 듣지 말고 당장 그곳에서 빠져나와 안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어지러운 집안과 붕대를 감은 손. 내게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하지만 아무리 기억을 떠올려 보려 해도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 너무 괴롭다. 초반에는 핸드폰이나 지갑 같은 물건을 잃어버리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회사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까지 잊어버릴 정도가 되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면 아내가 항상 내 뒷바라지를 해주곤 했다. 하지만 실직을 하고 나서부터 생계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몸과 마음이 지쳐버린 아내가 내게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믿었던 아내가 이런 태도를 보이자 나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다. 그 이후로 아내는 집을 나가버렸다. 일주일이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도 난 더 이상 아내를 볼 수 없었다. 전화, 메시지, 실종 신고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봤지만 아내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아내가 떠나버린 이후부터 나의 일상은 전부 멈춰버렸다. 쓰레기는 점점 쌓여갔고
온 집안에는 썩은 내가 진동을 했다. 나는 오늘도 아내와 함께했던 이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를 한다. 아내가 다시 내 곁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범죄가 정말로 가능한 일일까요? 실제 사례 중에서는 뉴질랜드에서 일어났던 리처드 퀸 사건이 있습니다. 1997년 그는 한 도심가에서 18세 소년을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퀸은 소년을 만난 적도 없고 살해한 기억 또한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1972년 군대에 복무하던 중 심각한 머리 부상을 입은 후부터 바로 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단기적 기억 상실증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엘리자베스 노프터는 그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정신의학 전문의들과 협업하여 기억 상실에 관련된 실험과 연구를 진행했으며 시간이 흐르고 리처드 퀸 사건의 원인은 뇌의 기능 상실에 있다는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기억 상실이라는 본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했고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뇌의 기능 상실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었으며 그 뒤로 비슷한 사건을 재판할 때 반드시 열람되는 대표 판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기억 상실을 이용하여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호텔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호텔에 묵고 있던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매일 밤 호텔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서서히 진실을 알게 되었다. 아일라는 사춘기 고등학생으로 신경질적이고 극단적인 성격이다. 피터는 독실한 크리스천이며 오랜 시간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제이는 수의사 출신으로 차갑고 이기적인 성격이다. 놀란드는 기품 있는 노신사이지만 과거에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이다. 과연 이 중에서 살인자는 누구일까? 그러나 범인의 정체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어차피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곳을 탈출할 수 없다. 우리는 모두 하나니까. 눈앞에서 누군가 성격이 바뀌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1977년 미국 대학가에서 성폭행 용의자로 체포된 빌리 밀리건이 처음으로 다중인격 장애를 앓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려 24명의 인격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심리학계에 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 의사의 증언에 따르면 그의 인격들은 돌아가면서 그의 정신을 지배했고 심지어는 다른 인격들끼리 대화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인격들은 나이, 성별, 외모, 종교 등이 다르고 국적, 언어, 심지어 수저를 드는 손까지도 각양각색이었다고 알려집니다. 한 인격이 활동할 때에는 다른 인격일 때 기억할 수 없으며 새로 생긴 인격이 생활에 더 적합하다면 주 인격은 점점 사라진다고 합니다.
밀리거는 재판에서 다중인격장애와 정신이상을 인정받았고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거짓으로 정신병을 꾸며내 사기꾼이라고 주장하는 여론도 있기에 아직까지도 무죄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나의 머릿속에서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It still bugs me when they call me Billy, but I don't say much. I don't say anything really. But I'm not Billy. 여기 죽음을 앞둔 노인이 있다. 학창 시절 그는 누구보다도 열정이 가득한 청년이었다.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그는 성실하게 학업을 이어왔고 의대에 합격하고 나서 곧장 군의관으로 입대했다. 남자는 혼기가 가까워졌지만 마땅한 인연이 없었는데 그를 주의 깊게 봐오던 대대장이 자신의 딸을 소개시켜 주었다. 군인 출신 집안이었기에 주변에서는 찬성하는 분위기였지만 남자는 자신의 의지는 상관없이 반강제로 결혼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루는 군 병원으로 어떤 여성의 시체가 실려왔다. 군부대 근처에서 발견된 여성의 시신은 상처 하나 없이 깨끗했다. 시신의 사인을 찾기 위해 며칠간의 부검이 진행되었는데 이상하게도 남자는 점점 그 여자에게 애착을 느끼게 되었다. 언제부턴가 시체를 쓰다듬거나 시체를 향해 혼잣말을 하기도 했고 때로는 시체 앞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도 했다. 그 뒤로 남자가 죽기 직전까지 그 여자는 그의 옆에 있었다. 영혼 결혼식이란 말 그대로 영혼 사이에 이루어지는 결혼식이지만 간혹 죽은 자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산 사람과도 영혼 결혼식을 치르기도 합니다. 위 이야기에서 등장했던 여자는 바로 결혼 예정이던 대대장의 딸이었습니다. 여자에게는 이미 서로 사랑하던 연인이 있었지만 대대장은 자신의 딸이 명문가의 자제들과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여자는 원치 않던 결혼을 완강히 거부하였고 사랑하는 자신의 연인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토록 반대했던 남자가 저 세상에서까지 딸과 함께 있도록 놔두고 싶지 않았던 대대장은 평소 총애했던 주인공과 여자를 비밀리에 영혼 결혼식을 시킨 것입니다. 그 뒤로 주인공은 평생 배우자 없이 독신으로 살아야 했고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여자 귀신에게 시달려야 했습니다. 여자 귀신 또한
죽은 후에도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함께 있어야 했고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과는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일그러진 사랑이 결국 자녀를 불행하게 만들었고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망쳐버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빨래 가서 시원하게 씻고 맥주 한 캔이나 해야지. 퇴근 후에 집에서 마시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괴물은 미국 메릴랜드주 프레드릭 카운티에서 목격된 미지의 생물 스넬리 게스터의 이야기를 각색하여 만들었습니다. 스넬리 게스터는 반은 파충류, 반은 새의 형상을 하고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늘어선 금속으로 된 부리와 문어의 다리 같은 촉수, 이마 한가운데에 외눈을 가진 괴물입니다. 18세기 미국 메릴랜드주 프레드릭 카운티에 정착한 독일인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스넬리 게스터는 처음에는 재빠른 유령이라는 뜻의 슈넬리 가이스트라고 불리우다가 점차 미국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퍼지면서 영어로 스넬리 게스터라는 이름으로 점차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전해져 내려오는 목격담으로는 어두운 밤중에 하늘에서 날아와 희생자를 낚아챈 후 피를 빨아먹어 죽인다고 합니다. 미국 어느 농장에서는 스넬리 게스터가 혹간에서 알을 낳는 모습이 목격되었다고 전해지며 해당 농장에서 인큐베이터로 그 알을 부화시키려고 했으나 실패하였다고 합니다. 스넬리 게스터가 대중들의 큰 관심을 끌게 되자 급기야 스넬리 게스터의 가죽을 가져오면 포상금을 준다는 공고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과거의 목격담이 전해지는 지역들의 혹간에는 스넬리 게스터를 막아준다고 알려진 실망성이 남아있다고 합니다.